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까지 치솟았다는 점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7월 근원 PC도 4.2%, 아직 이 목표치 2%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죠. 근본은 변하지 않았는데 너무 또 과도한 낙관 품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주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안에서 기회 찾아보겠습니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월요일에 이 트리오, 강력한 트리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님, 네. 이쁜 아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좀 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심경 어떠세요? 지금 기분으로는 2년 육아는 제가 혼자서 하고 싶은 그러한 기분인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양쪽에 계신 저희 육아 선배님들이 어마어마한 겁을 지금 주고 있고 지금 너희 지금 놀 때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좀 주고 있어가지고요. 2년 동안 독박 육아. 많이 지금 좀 정신적으로 네.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아내분께서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참 그렇죠. 저희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네. 제가 기저귀를 차게 생긴 그런 상황. 지금 하신 말씀을 꼭 후회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달 뒤에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좋았습니다. 2,600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거래일째 뭐 삼성전자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삼전 주가가 뭐 그렇게 오르진 못했어요. 오늘 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무슨 노래 들었냐면 네.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오면서 무슨 노래 들었는지? 무슨 노래 들었는지요? 전혀 맞출 수가 그것까지 없어요. 들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맞춥니까 그걸? 그 전인권님의 돌고 들으면서 왔습니다. 오늘 딱 요즘 시장 느낌이 계속 오늘 저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 그 흥얼거림이 나오더라고요. 도네 여기도 도네 여기도 도네. 왜냐면 이렇게 오늘 반도체 뭐 HBM 관련된 주식들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미친 듯이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네. 오늘 또 쑥 빠지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엄청 올라갈 것 같다가도 오늘 좀 별로 좋지 않고 지난주 그렇게 막 좀 안 좋을 것 같던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또 반등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적당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떨어지면 또 적당히 좋은 뉴스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600이 다 됐구나라는 걸 사실 아까 이거 대본 미리 약간 낮에 받으면서 네. 지금 2,600 언저리구나. 왜냐면 요즘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지수가 얼마가 지지선이네 얼마가 뭐 저항선이네 그거 별로 보시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섹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수급이 오느냐 안 오느냐 뭐 그 정도 많이들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난주에 수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은 잘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번 달은 또 추석까지 좀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뭐 FOMC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경계선 뭔가 쭉쭉 뻗어나가기보다는 조금 적당히 오르면 좀 차익 실현 좀 나오고 떨어지면 적당히 또 올라오고 그런 시장이 모멘텀 플레이하는 시장이 아마 당분간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오르긴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이죠. 오늘 휴장이고요. 네. 지난 이제 8월 조금 되새겨 보면 이제 부동산 이제 중국발 이제 부동산 악재가 좀 있었지만 사실 8월 달하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증시 역사상 어떤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제 하나의 뭐 통계 자료이지만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만요.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좀 나오게 되면서 다시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또 이제 미국 월가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이 조금 관심 가질 만한 좀 매력적인 그러한 사실 섹터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폭발적인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 저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황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경기 지표에 따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나오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뭐 여러 FOMC 회의나 또는 여러 이제 경기 지표 특히나 뭐 소비와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을 저희가 조금씩 보면서 미국 시장과 같이 국내 시장과 좀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9월에 미국 증시는 거의 한 최근 역대 4년간 계속 하락하는 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막판엔 좀 강세가 좀 크게 몰아친 것 같은데. 막판에 강세가 하더라도 일부 종목으로 좀 쏠렸고요. 그런데 오늘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4천억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3천억대 매수가 들어왔고 네. 8월 이후에 1,000억대 이상 규모의 외국인 매수가 연속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기본적으로 저희가 2주 전에 우리 경주만 할 때 장이 좀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엔비디아 잘 넘겨보자. 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잘 넘겨보자 했어요. 그랬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장의 질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는 거는요. 2주 전에 생존이었고요. 지금은요. 내 거가 안 가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주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이틀 연속 순매수가 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서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내 거 안 간다가 가장 큰 거지 막상 내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내가 손절을 40% 잘라야 된다 이런 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예. 종목 셀렉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장은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이틀 연속 가고 외국인들이 조금만 쉬게 되면은요. 조금 다시 한번 코스닥 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나은 환경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거 안 간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쪽이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렇죠. 예.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오늘 네. 강세였는데 에코프로는 연 그렇죠. 이틀째 계속 하락하는 그것도 좀 약간 급락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편입되고 나서 이제 지난주 9월 1일까지는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편입한 이후에 이제 어떤 본격적인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뭐 21선까지 갭으로 뚫고 내려오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 직전까지는 통계들을 보면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과거의 사례들 쭉 보면 편입 직전일 한 보름 전에 발표가 나잖아요. 발표 나고 나서는 사실 그런 인덱스 자금이나 또 그걸 추종하는 액티브 펀드들도 같이 따라서 들어오면서 다 대부분 상승을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전략이에요. 오히려 네. 편입이 될 걸로 예상하고 사면 사실 더 좋기는 한데 했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하고 오히려 그냥 편입 발표하는 날 딱 사서 편입하는 확정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8월 31일 날 딱 매도하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전략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사실 종목에 따라서 조금 편차들은 다르지만 세게 들어왔던 매수 돈의 힘이 딱 끊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네. 올라왔던. 그렇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힘이 어쨌든 끊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유는 사실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좋지는 않았지만 또 네. 포스코 그룹주들은 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쪽에는 사실 뭐 이제 또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다 몰랐던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반응해서 민감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이제는 2차 전지 주식들도 다 우르르 올라가는 시장은 확실히 조금은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몇몇 종목들은 이제 너무 싸졌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다만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은 반등 줄 때 분명히 물량 소화들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는 뭔가 우르르 올라가는 시장을 지나서 네. 개별 플레이를 해야 되는, 개별 분석들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황 팀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황 팀장님이 월 말에 네. 지난달 네. 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8월 31일 기점으로 네. 에코프로 좀 바뀔 것 같다. 네. 근데 일단 이틀 거래일 동안은 계속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는 우리가 보통 한 100만 원대 정도의 그래도 하단 지지선이 있지 않을까? 한 그때에서 다시 또 반등했다가 한 1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 아닐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런 생각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경험적으로 이게 마디 지수대라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2,000에서 3,000포인트 같은 마디 지수대 혹은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의 지수 가격대에서는 대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넘어서는 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가격대를 지지하는 전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뭐 그런 쪽 같을 경우는 대부분 시장에서 워킹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100만 닿으면 사야 되겠다 이런 물량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황 팀장님 말씀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매매 플레이가 나오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첨언드리자면은 오늘 다른 종목들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2차전에 대변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꼭 봤을 때 언제 올라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전체 시장에 4천억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2,400억인데 나머지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을 흩어 뿌려서 들어왔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시크리컬 업종 내에서 싸져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로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유주들이 오늘 또 그렇게 올랐는데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국제유가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경기가 어렵다는데도 유가는 계속 오르네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유가가 뭐 사실 보고 계신 분들은 와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사우디 감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산 뉴스에 따라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자발적 감산을 어느 정도 연장을 할 것이다. 네. 이렇다 보니까 10월까지 또는 뭐 길게까지는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감산의 그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러한 이제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물론 고용 지표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해석이 좀 나올 수 있지만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삼박자가 좀 이루어져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중국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미국도 경기 식어간다 그러는 상황에서 정유주에 과연 투자할 만한 용자가 몇이나 됐을까 싶긴 한 상황인데 막상 또 지금 상황에서 정유주 그렇다고 따라 들어가면은 뭐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예. 정유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정유주를 판단을 하려면은 첫 번째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냐에 대한 판단. 팀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원유 재고 감소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상승이 좀 더 있었다고 하고요. 재고 감소 나왔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열대 허리케인 같은 폭풍 있잖아요. 네. 폭풍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생산 차질 우려가 나왔다. 그것도 좀 있었고 사우디에는 당연히 있었던 내용이고 이 기조적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오늘 반영한 이유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지난 S-오일 똑같았거든요. 네. S-오일, GS, SK 이노베이션 세 가지가 전통 정유회사라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1월 이후에 정제 마진은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올해 정제 마진이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정유사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왜 주가가 오늘 4% 5%대 올라오면서 드디어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네. 그 생각을 해보니 수급들을 살펴보니까는 세 종목 전부 다 쌍끌이로 들어왔더라고요. 쌍끌이. 외인 기관.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85달러, 우리 저희도 한 몇 달 전에 경주마 시간에도 제가 75에서 85달러까지는 괜찮다. 근데 85달러 박스권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매크로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 그때 대응해야 된다. 딱 주말 사이에 86, 87 넘어서니까는 네. 그때부터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될지. 왜냐면 그러니까 정제만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네. 좋은 거는. 그런데 지금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건 좋은 건 다 좋은 거예요. 정제 맞은. 그러면은 계속 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게 뭐 사우디 감산 이슈 계속 될 것 같고 뭐 중국 이슈도 정책적으로 틀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저 춘절까지는 저 연말까지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유가가 조금 더 간다는 전제 맞다면은 일단은 조금씩은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항상 그렇죠. 정유주는 몇 년 동안 가다만 주식 중에 하나였고 예.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수요 감소 때문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가 지금 어지러운 이런 매크로 우리 개인들의 생각이 지금 주가에 녹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는 좀 약간 비겁한 대답일 수 있긴 하지만은 저 분할로 매수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상 팀장님이라면 매수하시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분할로는 나쁘지 않다고. 분할로는 예.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연말에 항상 나오는 이슈가 네. 배당 이슈 있잖아요. 네. 실적도 좋은 상황이니까는 배당으로 그러니까 커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기적인 투자자는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주가 계속 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힘을 받는 종목들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만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일시적인 테마인 건지? 일단은 이게 주도주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은 좀 물음표인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작년에 대시세들을 냈던 종목들이 많았었고 다만 그 쉬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뭐 대규모 투자도 있었고 삼자 배정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종목도 있고 그렇게 네. 됐죠. 그러면서 지금 몇몇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로봇이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 더 많이 더 치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 이제 완전히 들어온 것처럼 그때까지는 아마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매매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로봇 산업과 관련된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대체해야 되는 부분에서 로봇을 써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뭐 종목들도 그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에는 테마였다가 사실 이거를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섹터로 봐야 될지 그 구분을 어떻게 줘야 될까 항상 그러니까요. 고민인데 네. 지금 테마에서 섹터로 가는 그런 과정 딱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식들은 보면 지금 사실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잖아요. LG, 삼성 모두 다 두산도 뛰어들고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미래라고 한다면 그 미래가 현실화될 때까지는 아마 저는 종목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다들 오늘 몇몇 종목들은 전고점을 터치하고 다 잘 밀렸거든요.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소화되고 또 그 이상의 실적을 내는 그러니까 지금의 종목들의 위치가 시가총액들이 실적 대비 분명히 조금 비싼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미래를 줘더라도.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 성장률이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부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차 상승하고 이제 한번 쉬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진짜 상승을 기대하면서 한번 공부해볼 또는 찾아가 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뭐 SBB테크, 뭐 로보스타, 스맥 오늘 강했던 평소에도 좀 알려져 있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로봇주로. 네. 정말 이렇게 강할 만한 기업인 건 맞는 건가요? 강할 만한 기업이 맞으니까 들어왔겠죠. 오늘 종목들 수급 보시면은 네. 특히 기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오늘 좀 특이하게 본 게 K 로봇 액티브 ETF라는 게 있어요. 네. 그 ETF가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거래도 많이 터졌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상장했던 종목이긴 해요. ETF도. 그런데 과연 그 섹터에 있는 ETF가 왜 신고가를 썼을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고 시장의 수급이 쏠린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맥은 빼고요. SBB테크라는 SPG 같은 회사는 기존 네. 우리가 아는 감속기 회사라고 그러고 그 감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관절이든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요. 네. 그런데 중간에 히스토리 보시면은 그런 감속기에서 움직일 때 뭐가 움직여? 현대차 뉴스가 나와서 움직였었어요.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뉴스플로우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로봇이 꽝 하고 시작된 거는 삼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9% 올랐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 제 기억은 한화그룹에서 하는 종목들이 또 움직였었고요. 이게 지금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과거의 학습 효과를 이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아까 저 ETF도 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전에 황 팀장이랑 얘기를 했잖아요. 중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벤트가 10월 달에 있을 텐데 9월 11일에서 15일까지인가로 아마 맞을 겁니다. 기간 수요 예측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약간의 이벤트성 플레이로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이 있고 수요 예측에서 당연히 기관 투자가들 많이 들어올 테니 성장성 들어올 테니 그러면 2,000대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크게 로봇주들이 튈 가능성이 크니 미리 로봇 섹터를 지금 들어오는 거 어떨까라는 일종의 학습된 수급 효과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ETF 효과인지 학습된 수급 효과인지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러 가지 주가는요. 주가가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오늘 SBB 테크처럼 신고가를 크게 쓰는 거는요. 여러 가지 교집합이 합쳐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들어간 거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럼 내가 안 오른 로봇 관련주를 사야 될까? 혹은 난 다 모르겠다.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은 차라리 ETF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했던 이 SBB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뭐 일견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11일에 IPO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 기업 수요 예측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기관 수요 예측. 근데 들어보니까 모회사인 두산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제 구주 매출을 안 하고 전량 신주로 발행을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고 있던 거를 상장할 때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뭐 두산 내부에서 약간 뭐 자신감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이제 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저 박현상 팀장님 네. 이 얘기를 조금 같이 글로벌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로봇 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R&D 지출을 보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 한 800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위 100개의 기업이.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주들을 보게 되면은 기술주의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한 450조 정도를 R&D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나 또 자동차 분야의 R&D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뭐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어떤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지금 매출의 약 한 13%에서 한 20% 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 25%까지도 늘리는 그런 R&D 지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는 물론 인공지능과 로봇 그 외에 여러 이제 세그먼트가 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두산 이제 로보틱스의 IPO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어떤 글로벌적인 그 산업의 업황을 봤을 때 네. 지금의 어떤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합쳐져서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기대감을 가지고 네. 그 지주사인 두산을 미리 좀 매수해 보려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이거는? 지금에 한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일정 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또 물량이 또 쫙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상장하고 나서 나오느냐, 상장 전에 미리 나오느냐는 아마 투자자들 사이 또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두산이 좀 사실 좀 무겁기는 하죠. 그 네. 지주사 자체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오늘은 좀 별로 좋지는 않았죠. 다른 로봇주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매매를 저는 뭐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참고 삼아서 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차피 우리가 로봇을 관련해서 수익률 게임으로 한다.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상장할 때까지. 그러면 그냥 지금 센 로봇 주식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테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신 바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이 한마디로 연속성이 없고요. 네. 황 팀장님의 노래가 들을 정도 돌고 도는 시장이라면 네. 이벤트를 겪고 난 다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일단 과감하게 매도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시장이 네. 맞죠. 음. 그런데 이 시장도 또 바뀔 겁니다. 이게 항상 바뀌어왔어요. 지금 돌고 도는 시장에 저희가 익숙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들이 오르면 팔자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러다가 주도주가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팔고 다른 걸 또 매매하게 되면 또 낭패인 시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 물량 관리 잘 하고요. 대부분 이런 말씀 드리면 고객들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어려울 때 매매를 하면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는요. 지금 이런 결로 잘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 로봇주들 보니까요. 우리 박 팀장님 앞서서 뭐 관심들이 많다 외국에서도 그런 말씀 주시긴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유럽의 로봇주는 20% 가까이 빠진 것 같고 네. 뭐 미국도 한 4.1%, 일본도 8.4% 빠졌다. 우리랑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로봇 관련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1위가 또 엔비디아예요. 또. 네. 예, 엔비디아인데 또 2위가 뭐 락엘 오토메이션 아니면 뭐 지브라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좀 있고요. 뭐 물론 네. 이제 현대차 그룹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일본의 어떤 산업용 로봇 또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학이 좀 대표적이죠. 근데 고점을 찍고 지금 바닥을 좀 기고 있는 그런 네. 차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흐름은 너무너무 좋게 보일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의 어떤 로봇 관련 주들을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나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사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오늘도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보면서 네. 실적이 실적이 어떤 바닥이 어느 정도 밑바닥이 확실하게 좀 되어 있고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들은 그 조정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외에 여러 이제 적자 기업들은 그리고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은
예, 차트가 이제 많이 흘러내리다가 네. 밑에서 그냥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주들의 어떤 옥석 가리기를 할 때도 물론 이제 이런 뭐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지 실적을 언제 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뭐 중장기적으로 뭐 로봇 관련 섹터에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적까지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뭐 로봇주 중에 재무 상태가 괜찮고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닙니다. 종목들 있어요? 열어보시면은 꽤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과거에 가전 관련한 부품주로 치부가 많이 되었었죠. 뭐 어떤 네. 종목인 다 아실 텐데 근데 이게 그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너무 안 움직인다. 오늘 움직이긴 했죠. 그래서 이게 실적과 성장성의 괴리는 특히 성장주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는요. 네. 이 차이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 지금 크게 달라졌다고 우리가 평가가 되는 부분 역시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뭐 주가가 오늘 뭐 그렇게 강세를 보인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삼성전자에 몰려드는 배경을 뭘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7월 달, 8월 달은 HBM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였었고 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훨씬 센 모습 좀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8월 중순 지나고 나면서부터 뭔가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는 움직이지 않는데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고 지난주에 드디어 현물 가격 반등세가 좀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네, 현물 네. 가격. 그러니까 HBM은 사실 조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과거에 쌓여 있는 재고나 지금 이제 축소하고 있는 DDR4나 5 이런 재고 가격이 언제 반등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게 9월 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지난주에 뭐 단발적인 뭐 반등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4% 이상 한번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융합이 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제가 걱정이라기보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포트에 계속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017년도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서 260만 원 갈 때 분할 전이죠. 네. 갔을 때 그때는 소부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자만 갔어요. 전자만. 네. 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상반기장에 2차 전지 주식들이 다른 섹터들 다 이제 안 가게 하고 2차 전지만 올라갔던 것처럼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쪽으로만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추세를 뻗어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집중하게 되면 사실 여기는 사실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은 사실 조금만 사도 종목들이 엄청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만약에 그렇게 추세를 잡아내고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만 가고 다른 주식은 주식이 아니다. 그런 또 우리가 문구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지금 그 작년 2017년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풀렸던 유동성과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 그리고 몇몇 개별 업종들 간에서의 그런 변동성들이 이제 점차 축소되고 이제 과거의 이제 그 패턴대로 조금은 이제 회귀를 하는 시즌이 이제 내년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었던 주도주의 쏠림 현상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제 빠르면은 이달, 늦어도 뭐 다음 달까지가 되면은 이제 반도체 수출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드디어 이제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는 게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전망인 거고 실제로 뭐 작년 10월에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기저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당연히 좀 개선되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에 나오겠죠. 지난주에 우리 수출 데이터 조금씩은 확인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아마도 10월 넘어갈수록 돌 겁니다. 돌 거고 그러면 우리가 YY 기준으로는 기저효과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만한 시그널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7%대 강하게 오른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때문이었고 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의 핵심은요. HBM3를 그 퀄테스트라고 그래요. 최종 품질 승인이 4분기에 가능하겠다라는 거에 단서 조항으로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이닉스만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옆으로 밀렸던 이유 혹은 수급적으로 기관들은 하이닉스 매수를 많이 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하다 말았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HBM의 여부에 따라 양산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턴이 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 조금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BM3 고객이 올해 한 10개에서 최대 10개 회사에서 올해 대비 한 두세 배로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통과되면 AMD 당연히 갈 거고요. 뭐 다른 종목들로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고객 다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그겁니다. 7만 원대인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는 6만 원대 언제 와요? 이렇게 7만 원대 언제 와요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8만 전자, 9만 전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판단은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단식 상승이라고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삼성전자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장 팀장님 말씀대로 2017년, 18년도에 그때 소부장 쉬고 삼성전자만 계속 땡기는 시장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크로가 지금이랑 비슷한 것도 맞아요, 사실. 맞는데 인상이 없고.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지금은요, 유동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말라 있어요. 마른데 지금 긴축을 시작할랑 말랑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개인 수요가 회복이 돼야지 반도체 쪽도 가야 되는 건데, 그건 내년이라 보잖아요, 지금. 개인 수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구재가 돌아야 되는데, 그거 역시 좀 나중에 보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자제품 수요가 회복이 그렇죠. 돼야. 근데 그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박스입니다, 박스. 그리고 계단식으로 너무나도 크게 8만 원, 9만 원대까지 보는 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HBM 그렇죠. 관련 삼성전자 신제품이 조만간 나온다, 연말 안에. 그런 그러니까 나오는데 네.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승인이 통과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거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뛰지 못하고 멈춘 배경을 보면은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그만큼 많이 팔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들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네. 그렇죠. 예, 지금 당장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표들도 많이 있고, 네. 예, 그때도 2017, 18년도에도 사실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습니다. 인상하는 시기였고, 무역 분쟁이 2018년 10월달에 이제 절정을 달했고, 그 이후에 이제 터지고 이제 종목들이 쫙 빠지니까 그때 연준에서도 급격하게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서면서 시장이 안정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2018년도 당시에 2018년 10월달에 주식 빠질 때 저는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나 보다 그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도 그 생각 들고 나서 한 석 달 만에 시장이 딱 전상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금리 이제 변곡점이 거의 다 오기는 왔죠. 사실 이게 얼마나 더 늘어질지 또는 금방 당겨올지 어떤 외부 변수가 있어서 금리 인상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거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구리 가격도 올라가서 우리 구리 가격이랑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 동행을 하는데, 지금 구리 가격도 많이 반등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그러면서 수출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주식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가 경기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 경기 민감주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경기 민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경기 안 좋으면 우리나라 그냥 바스켓으로 때리고 좋으면 착 사고, 그러면 그중에 대장 삼성전자 사버리고, 그런 개념으로 컨셉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아마 접근하고 거기다 이제 환율까지 감안해서 아마 볼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식을 사실 팔아치울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좋아진다라는 지표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고, 미국도 사실 골디락스라는 아까 단어 쓰셨는데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외국인들 걔네들 언제나 당장 뭐 경기 침체라는 말 썼다가 갑자기 또 뒤바꿀 수도 있고, 골디락스라는 말 썼다가 또 언제 갑자기 또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최근 2년 동안의 금리 인상기의 주가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도 그렇고 네. 지금은 종목의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지 주식을 막 삼성전자 지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팔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이비 양복 이름이 뭐냐 그러시는데, 황유현 팀장님이십니다. 황유현. 저희 오늘 다 네이비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이시고요. 자, 지금 AI 반도체 쪽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삼성전자의 경우 시작이 된다고 하고, SK 하이닉스와 이제 진검승부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그간 많이 치고 올라왔나 봐요. 이게 D램 점유율 격차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6.3%, 10년 만에 가장 많이 좁아졌다면서요.
예, 뭐 지금 앞서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엔비디아나 또 그 외에 여러 메타 이러한 기업들과의 협업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수급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체 D램의 그 판매 비중 중에 HBM 같은 경우에는 10%대까지 지금 비중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20%대까지 단기간 내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빅테크와의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D램의 비중 또는 D램 매출의 비중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제 비슷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지금은 HBM3 또는 HBM3E까지 2라는 게 이제 확장판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HBM4까지도 네. 삼성전자가 내년에 또 출시할 이제 출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글로벌적으로 어떤 매출의 비중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 기술력에서 지금 앞서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둘 다 이겨야죠. 둘 다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라면 둘 다 이겨야지. 지금 종목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향 HBM3 종목들의 오늘 좀 안 움직이고요.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지금 오사트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게 시장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뭐 정중화 방송에 나와서 누가 이길 것이냐까지 제가 예측할 만한 기술적인 해자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판단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을 주로 보자면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HPSP,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마이크론은 뭐 첨단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그간 HBM 수혜주로 우리가 주로 거론을 했던 거는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또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어디에 방점을 두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의 격언에 모를 때는 강한 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게요. 지난주에 막상 삼성전자가 5, 6% 이상 오를 때 그 종목들 한미반도체라는 이스페타시스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만 움직이지 않았던 게 아니고 그 전 2, 3일 전부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종목들은 밑에서 10배 정도까지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 그런 종목들을 투자했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핫하고 신선한 걸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올랐던 종목을 내가 하는 게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밸류도 어느 정도 찼거든요. 차서 그 다음을 찾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턴키 뉴스가 나오고 HBM3 탑재 4분기 뉴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강한 주도주를 매매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태어나기 시작한 약간 생소한 주도주를 매매할 것이냐 이 판단에 이뤘을 겁니다. 네.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시장은요 생소했던 주도주라고 할 수가 없겠죠. 생소하니까는 생소했던 새로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그 전에 뒤를 쳐다보고 주도주였구나라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었던 이스페타시는 이미 많이 이스페타 안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갈 네. 겁니다. 갈 거지만은 뭔가 신선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오사트 공정이라든지 삼성향 HBM 종목들이 조금 더 신선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7월달, 8월달 그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대부분 직전 주도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눌릴 때 다른 투자자들은 엑싯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량을 늘리고 좀 매매를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가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슈페타시스는 매도 타임이다. 하나 마이크론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답은 없습니다. 네, 답은 네, 없겠지만 네, 네. 네.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 예전에 우리가 봤던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돌아보면 안 되는 그렇죠. 겁니까? 아니 일단 뭐 10배 났으면 네. 글쎄요. 여기서 더 가면 사실 2배 정도 보고 간다고 하면 사실 바닥에서 20배 오르는 건데 글쎄요. 그거보다 바닥에서 다른 거 사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들고요. 일단은 네. 사실 노이즈가 있는 뉴스가 나오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 주식들도
중국산 LFP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잠깐 쉬었다가 사실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가 더 급등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후에. 과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그 TSV 본딩 공정 과정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향후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기존에 잘 가는 흐름에 뭔가 이제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뉴스를 계속 떠올리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안 좋은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바로 현물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등하니까 바로 오늘 뭐 전공정 업체들이 오늘도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떤 섹터든지 간에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든지 간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신에 일단은 먼저 추세를 먼저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 네.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그 기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주선을 많이 보는데 30주선이 일단은 고개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 더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추세 추종 매매가 사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가격에도 못 산 거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면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봐왔던 텐베거 주식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 주식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그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거거든요.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그런 관점의 전환도 하고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30주선 보신다고 하시는 네. 분들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반도체로 분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MR 헤드셋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메타와 오는 2025년부터요. 예. 헤드셋 공개를 목표로 2025년 공개를 목표로 한다면서요. 네네. 제가 이제 예전에 메타 때문에 네. 정말 크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메타박이라고. 예. 2022년 거의 지하 한 20층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사실 이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과거에 제가 메타를 매매를 했었던 네. 그런 시기로 되돌아갔어요. 네. 내가 그때 왜 샀었을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거는 사실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저는 장밋빛을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메타버스라는 이 시장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이 기업을 이제 사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미국 기업에서 애플과 메타가 아마 양대 산맥으로 이 MR 시장 또는 XR 시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B2C 기업이어야 어떤 주가의 흐름도 좋을 것이고, 그 외에 B2C 기업이어야 그와 같이 협업하는 LG전자와 그 외에 여러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LG전자 입장에서는 B2B 이제 성향을 좀 갖고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을 또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메타와의 협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은 지금 애플과 메타와의 어떤 양대 산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안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선발 주자로 나가야 됩니다. 네. 예, 후발 주자가 되면 이 선발 주자보다 더 매력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메타와 애플을 대항할 만한 그런 후발 주자가 분명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R&D 지출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데이터,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했었을 때에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후발 주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네. 봤을 때, 이번에 LG전자와 메타와의 어떤 협업은 충분히 앞으로 LG전자에 큰 어떤 모멘텀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라 좀 생각 들고요. LG전자가 사실 주가도 크게 뭐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헤드셋이 한 400만 원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지금 메타가 이거보다 훨씬 저가형인 한 60만 원대 정도를 올해 안에 내놓는다고 해요. 근데 LG와 합작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고사양에 이런 게 좀 나올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 시청자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는 뭐 그래서 LG전자와 관련해서 어떤 게 오를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주사 LG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LG 뭐 전자가 가겠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노텍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주주라면 그렇게 얘기하실 만 하시죠. 네.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 공감하고요. 이게 너무 안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LG 그룹주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 회사마다 조금씩은 주가가 움직이는 키팩터가 다르다고 보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판매 대수가 될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장사업부에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데 LG전자 우리 경주만 보셨으면 항상 기억하실 거예요. 3분기 실적 혹은 매 분기 실적 발표 2, 3주 전에 움직였었습니다. 그게 일단은 앞으로 3분기도 그렇게 될지라고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일단 최근 1, 2년 동안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그렇게 움직일 때 나오는 거는 전장사업, 흑자전환 기대감 플러스 그 가전사업에 대한 역시 바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메타 글라스죠. 이 글라스라든지 이런 메타 퀘스트 이런 여러 가지 MR 헤드셋의 부분이 주가에 대한 키팩터가 되는 거는 아마도 나오는 2025년도까지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판매량 데이터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문제는 애플입니다. 애플에서 비전 프로가 어떻게 성공하는지가 나와서 레퍼런스가 찍힌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에 메타가 가고 LG전자 같이 갈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고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은 앞으로를 기대해 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막 바로바로 뛰어들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방송 전에 했던 네. 그 제 친구가 네. LG 디스플레이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애플이랑 이제 맨날 협업하는 그 내용을 하는데 이제 네. 애플의 뭐 본인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애플의 큰 그림은 이제 TV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크게는 그럼 집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글라스 고글만 쓰고 쓰고 있는 고글만 쓰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아직 상상이 잘 안 된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애플은 아무튼 거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TV 시장을 우리가 TV 시장까지도 다 잡아먹겠다. 그런 시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메타 이야기, 그다음에 애플 이야기 이런 뭔가 VR과 XR과 관련된 내용은 뭔가 이게 잡힐 듯 또는 주가가 이거 관련해서 주가가 될 듯 안 되거든요. 아직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뭐 실적을 미치기에는 아직 조금 먼 미래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대중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저는 아까 우리가 테마와 섹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것처럼 뭐 매매를 하시는 건 좋기는 한데 뭔가 섹터가 될 것 같아서 이게 큰 그림으로 쭉 장기 투자, 뭐 바이앤홀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지금 미국의 경기나 뭐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데로 외국인이 얼마나 앞으로 들어올 것이냐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지금 노숙자와 뭐 마약 거래가 엄청 많아지면서 너무 어렵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약은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20대 때에 네. 샌프란시스코 있었는데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러지 않았어요. 예, 이제 급격하게 이제 어떤 코로나라는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 이제 환경이 좀 바뀐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플레이션과 또 이제 소비 그에 따른 뭐 고용 이런 지표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일도 좀 많이 이제 과거에 요즘에는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어떤 소비나 고용에 대해서 실업률을 건들지 않은 한 이런 부분이 실업률이 건들지 않고 어떤 구인 건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한 골디락스가 아주 잔잔한 골디락스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어떤 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우리가 호들갑 떨게끔 떨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또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번 FMC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지 아직은 저희가 뭐 어디서 또 터질지도 모르겠고 또 중국의 어떤 부동산 악재가 이렇게 터질지도 몰랐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화웨이가 이번에 이 7나노 칩을 탑재한 5G 스마트폰을 내놨지만 사실상 7나노가 마지막일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7나노 아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네덜란드의 ASML의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SML의 이 대중 수출 통제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중국의 강한 추격에 맹렬한 추격에 직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이 우리한테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이창환, 김동엽,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